귀족기 사이 외동딸인 나는 어린 나이에 단숨에 가주가 되었다. 앞날이 창창할 줄 알았지만 결국 피하지 못했다. 가슴을 찢는 백발이윽발을 보내는 비극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나는 처음으로 배신의 맛을 보았다. 유일하게 나를 돌보던 신여여 한나가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을 13살이 나는 굶주림보다 모두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세상에 실망하던 그때 카일 할아버지가 나를 거뒀다. 카일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 속고속이는 세상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카일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스승이었다. 감정 표현은 서툴렀지만 나는 그가 따뜻한 사람임을 느꼈다. 그는 용병으로 타지에 있어도 생활비를 잊지 않고 보내줬다. 계절마다 반드시 한 번은 돌아와 나와 함께했다. 그러던 21살어 약한 나는 큰 병에 걸려 버렸다. 할아버지는 치료비를 벌기 위해 전장으로 나갔다. 나 때문에 할아버지 가중상을 입은 걸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 그 후 할아버지 치료와 요양비를 위해 나는 미친 듯이 일자리를 찾았다. 마침 대륙 패권 국겔 제국이 귀족 출신 시녀를 모집하고 있었다. 그 일 덕분에 할아버지 치료비와 노후 자금에 희망이 생겼다. 화려한 항궁을 굴리려면 일은 혹독했고 나는 밤낮 없이 일했다. 몇 년 만에 호의 시녀가 되었지만 그게 인생 최악의 선택일 줄은 몰랐다. 만약 다시 할 수 있다면 이 비참한 인생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광문이 열리는 갱음이 울리고 나를 배신한 신여여 한나가 예전처럼 고함치며 달려든다. 하아, 이 익숙한 전개, 이 익숙한 목소리. 맞다, 나는 13살로 되돌아왔다. 그럼 내 앞길을 막아서는 것부터 요한나 너부터 처리한다. 요한나를 해고한 뒤 집안일은 전분의 손으로 해결했다. 그래도 집안 몰락은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는 카일 할아버지와 연락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카일 할아버지는 전생처럼 이번엔 표정 가득 그 무탐이 담겨 있었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와 몇 년을 함께 살았고 이제 나는 20살이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는 편지 한 통이 나를 선택의 기로에 세웠다. 결제 국황실에서 공고가 내려왔다. 공여선 발에 관한 것이었다. 몇 년 전부터 결제 국액이 이한연 상들이 이어졌다. 제국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늘에 바칠 재물을 바치라며 사람들을 몰아붙였다. 이 소식을 들은 사교계는 전례 없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유는 가축과 곡물뿐 아니라 평범한 재물 목록에 귀조경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여 조건은 이외로 단순했다. 준기조 기상혈통미혼. 그때 주인공은 할아버지의 반대로 공여선 발에 나가지 않았다. 전생에서 몇 년간 비어있던 공여 자리는 어떤 몰락귀족이 딸이 차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트 후작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룻밤 만에 후작 부인이 된 그녀를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다. 나는 그녀가 가난에서 벗어난 게 부러웠다. 하지만 갑자기 등장한 성녀가 제국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그 사이 온갖 소문이 쏟아졌고 그중 가장 주목받은 건 1년 전 재물과 결혼한 가트 후작이 성녀에게 마음을 품었다는 것. 하지만 성녀는 결국 대황자와 결혼했다. 성녀와 황태자 비책봉연회에서 후작 부인은 대중 앞에서 가트 후작에게 소리쳤다. 널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보기엔 공여 인생도 나쁘지 않았다. 후작을 사랑하지 않아도 돈은 쏘내지니까.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께 물었다. 여자의 행복이란 뭘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걸까? 할아버지는 행복은 남녀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정이 되는 행복이라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내가 선택한 것이곤 너만이 행복이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공녀가 되기로 결심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 가트 후작은 결제 국의 후작이며 한나라 황족보다도 더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를 대륙전쟁이 살인 마라 불렀다. 게다가 그는 미남이기도 하다. 대신 관이신 이 뜻을 가트 후작에게 전했고 황제도 이를 허락했다. 가광국에도 이미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가트 후작은 말한다. 어떤 여자가 재물이 되길 자원하겠냐고. 선발에 나올 리가 없다고. 신관은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이미 지원자가 있다고. 나는 이 사실을 할아버지께 말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이시 기용병 일을 나가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다. 떠나기 전 할아버지께 편지 한 통을 남겼다. 그리고 나는 마차를 타고 결제국으로 향했다. 내 생각엔 공주가 될 수만 있다면 할아버지도 전쟁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게 내 큰 바람이었다. 그래도 두려움은 남아있다. 가트 후작은 냉혹하다는 소문. 대체 어떤 사람일까? 곧 나는 그 가소문보다 낫다는 걸 알았다.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그를 봤다. 그가 먼저 자기 소개를 한다. 진짜 이름은 슈텐가트라고 멋진 이름이라고 말해줬다. 내 이름은 바리야. 그는 내가 돈 때문에 몰락귀족이 딸을 팔아넘긴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교양이 있다며 놀란다. 슈텐이 갑자기 가까이 와 외제물이 되길 자원했는지 묻는다. 나는 그가 이렇게 가까이 올 줄 몰랐다. 부끄러워서 신이 보고 있다고 말했더니 슈텐은 난처해하며 그저 온매무새를 정리해준 거라고 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자긴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 왜 자원했냐고 다시 묻는다. 나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답했다. 사람은 때때로 비참한 삶보다 평온한 죽음을 하기도 한다고. 원하는 건 내 손으로 쟁취해야 하고 내 길은 내가 걸어야 한다. 슈텐은 내 답이 마음에 든 듯하다. 그리고 갑자기 며칠 내로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한다. 그 말만 남기 곧 떠나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그 가작별할 때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어떡하지 진짜 결혼하는 건가? 나 면접 보러 온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빠르지? 더 놀라운 건 후작이 직접 대신 관을 찾아가 바리아 아가씨와 결혼하겠다고 전한 것. 그 후 대신 관이 먼저 나를 찾아왔다. 축복을 내리겠다고 한다. 축복은 신전이 주는 결혼 선물. 성녀가 등장한 뒤로는 축복이 가치가 무의미해졌지만 지금은 보석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신관의 축복. 나는 축복이 내용이 뭔지 물었다. 그는 부군을 올리게 해주는 축복이라 답했다. 곁회호 위기사는 못마땅해한다. 그게 무슨 축복이냐고. 대신 관은 거절하면 다시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호위는 대신 관이 직접 축복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임을 한다. 모든 영애가 꿈꾸는 것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 축복을 거절했다. 축복 에이지에서 얻는 사랑은 원치 않는다고. 사랑은 강요가 아니고 서로 가향해야 하는 것이라고. 내 남편도 그런 축복을 놓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나도 필요 없다고. 대신관은 내 말을 흥미롭게 여긴 듯하다. 예외를 허락하겠다며 개인 명의로 축복을 내려준다.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길. 그 후 슈텐은 내 신분을 조사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용병에게 길러졌다는 사실을 알고 내과에 그토록 결단했는지 이해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다음날 나는 제 이신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축복을 받을 때 지닐 부적 같은 소지품을 고르는 곳이 있다. 기부금을 낸 귀족에게 주는 답례품이다. 축복받은 소지품을 연인에게 주면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했고 연인이 없다면 소지품을 신전 뒷마당 연못에 던지면 운명이 연인을 만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혼자 소지품을 고르러 왔다. 슈텐이 눈도 붉은색이었던 게 떠올라 붉은 커프스를 집어들었다. 그때 뒤에서 붉은 머리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내 가자기와 같은 걸 골랐다고 말한다. 나는 그가 누군지 물었다. 남자는 자신을 헬렌이라 소개한다. 제국유 1위 공작, 윌리엄 공작이 내 아버지라고. 나는 리사 왕국에서 온 발이 알아고 말했다. 헬렌은 내가 소 왕국영애인 걸 알고 좋은 인연을 빨아서 멀리까지 왔겠지라고 한다. 나는 그런 생각까진 없었다. 그저 이 남자가 왜 이렇게나 치근지 이상했다. 그 순간 슈텐이 등장하며 내 생각을 끊어버렸다. 헬렌은 내가 같은 후작이 연인일 줄 몰랐다. 슈텐은 그를 상대하지 않고 대신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나를 부인이라 불렀다. 곁에 귀족 경애들이 경악했다. 같은 후작에게 부인이 있다니 언제 결혼했지. 나조차 그가 나를 부인이라 부를 줄 몰랐다. 그러다 그는 내 손의 물건을 보고 그게 커프스 단추라고 말한다. 아니 붉은 보석이 내 눈과 닮았다고. 나는 부끄럽게 말한다. 연인에게 채워주면 사랑이 더 깊어진 때여. 그는 거절하지 않고 내 선물이 마음에 든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직접 그의 손목에 커프스를 채웠다. 그는 그대로 내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다. 지일한 양 나리검과 같아서 휘두르면 자기 손도 베일 수 있다. 슈텐은 발이 아가자기 집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에 안도했다. 손에 쥔 패가 무엇인지 모르면 함부로 쓰지 않기 마련이다. 소왕국 기사의 딸이 가트 후작 부인이 된다면 세상은 그 소녀에게 상상 초월의 의심과 질투를 퍼부을 것이다. 슈텐은 바리아가이, 속고속이는 사교계에서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래서 가신에게 결혼 날짜를 앞당기라 지시했다. 한편 나는 날짜가 앞당겨진 줄도 몰랐다. 아까까지만 해도 귀족 결혼은 보통 석 달은 걸린다 생각했고 석 달 동안 슈텐을 못 본다니 조금 서운했다. 안대 품위를 지켜야 해. 후작 부인처럼 실수하면 안 된다. 그때 집사가 옆에 여인을 데리고 왔다.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맡은 플레르 부인.
내게 양해를 구하러 온 것이다. 시기 앞당겨져 맞춤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나는 그녀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았고 탓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플레르 부인은 내 태도에 감동했다. 맞춤이 아니어도 반드시 귀족들 앞에서 가장 빛나는 드레스를 입히겠다고. 그 열정에 나도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집사에게 물었다. 결혼날이 얼마나 앞당겨졌냐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석 달 예정이던 시기 슈텐에 의해 반호 이루로 당겨졌다. 그가 이렇게 급할 줄 몰라 놀랐다. 다음날 집사관에게 카일선 생을 결혼식에 초대할지 묻는다. 집사는 내가 카일 할아버지를 부르지 않겠다는 말을 슈텐에게 전했다. 슈텐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내게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 여겼다. 사실 할아버지를 모속해 한 게 아니었다. 그저 할아버지가 평민이라 말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거절한 것이다. 그 후 나는 도서관으로 가 결제 구기홀레 예법서를 찾았다. 그런데 또 헬렌을 마주쳤다. 그는 내가 그 책을 찾는 걸 보고 호의로 궁금한 건도 와주겠다고 한다. 그는 먼저 첫 번째는 증혼인이 있는 시기라고. 신랑 신부가 증혼인에게 먼저 예를 올리고 그 다음 하객에게 예를 한 뒤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예를 한다. 마지막으로 증혼인이 하늘에 혼인을 선언하면 식은 그렇게 끝난다. 전생에서 본 후작 결혼식도 그랬다. 후작의 시 근이 방식이었다. 그래서 다른 혼례는 어떤지 물었다. 두 번째는 증혼인이 없다. 대신 부부가 직접 하늘에 혼인을 맹세한다. 이건 결제국에만 있는 방식이다. 결제국의 천자인 왕제의 통치하에선 증혼인이 없어도 하늘이 직접 혼인을 선언한다고 한다. 그는 계속 말한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직접 하늘에 영원히 헤어지지 않겠다고 맹세하니 이혼이 불가하다고. 반면 첫 번째는 이혼이 가능하고 그래서 귀족은 거의 두 번째를 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그런 일은 막을 수 없으니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전생 후작 부인이 겪었던 그 일처럼. 한편 가트 후작이 곧 결혼한다는 소식에 대왕자와 이황자가 직접 축하하러 왔다. 대왕자 구스또는 어느 집 명예가 후작을 이토록 서두르게 했냐며 궁금해한다. 이황자 엘바는 신부를 못 봐 아쉽다고 말한다. 슈텐도 두 황자가 직접 볼 줄은 몰랐다. 대왕자는 참지 못했다며 후작이 마음을 훔친 아가씨가 누군지 보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슈텐은 두 황자의 방문이 신부 때문만은 아님을 한다. 슈텐은 이유를 짐작했다. 황실이 고추 계좌를 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 행보도 이해가 간다. 또 황자들은 결혼식에 필레몬 대신관이 참석한다는 소문도 들었다. 슈텐은 대신관은 그저 하객일 뿐이라 한다. 홀레금 페엔달은 이름도 새겨져 있다고. 대왕자는 대신관이 그저 하객이란 이의 외라며 이번 홀레는 보통이 아니라 확신한다. 두 왕자는 마침내 알았다. 가트 후작은 다른 귀족과 다르다. 황족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다. 이런 강자를 끌어들이는 건 쉽지 않다고 깨달았다. 황제 에드가 7세는 아무리 천하를 찌었다 해도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 새 사람이 새 무리에 들어가듯 새 왕은 새 부하를 찾아야 한다. 시대는 느리게 새 개로 나아가고 곧 치열한 황 이쟁 탈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의 존재는 승리를 확실히 보장한다. 그는 전쟁이 공신, 슈텐 가트 후작이다. 음악이 울려 퍼지며 나와 슈텐이 결혼식 날이 찾아왔다. 슈텐이 직접 나를 맞으러 나왔다. 이 광경에 나는 몹시 긴장했다. 하지만 슈텐은 말한다. 내 팔을 잡아도 된다고. 남편은 이럴 때 필요한 법이니까. 나는 그가 전생 과다르다고 느꼈다. 내 눈엔 꽤 다정한 남자였다. 하지만 결혼식 계작은 사고가 생겼다. 사회자가 오지라는 것이다. 누군가 필레몬 대신 관에 계전한다. 사회신관이 일정 착오로 참석 못한다고. 대신관은 불길함을 느낀다. 금패에 사회신관이르 미세 겨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주례를 썰 수 없다. 그건 신 앞에서 거짓이 된다. 슈텐도 상황을 파악했지만 사회자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증혼인이 없으면 혼인을 하늘에 알릴 수 없다. 그래서 신전은 증혼인 없는 혼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수를 떼신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가난한 평민이 방식일 뿐. 슈텐에게 이런 의식은 허례허식에 불과했다. 없어도 상관없다고 여겼다. 누가 내 앞에서 왈가왈부할 일도 없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녀는 다르다. 정계와 사교계는 다르니까 이 일은 그녀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그때 슈텐이 내게 묻는다. 나와 헤어질 생각을 해본 적 있냐고. 나는 부끄럽게 그런 적 없다고 말한다. 슈텐은 곧바로 하객 앞에서 선언한다. 증혼인 없이 하늘에 직접 고하겠다고. 아래의 귀족들을 뭉성거렸지만
슈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를 향한 사랑을 써넌하는데 나는 알아차렸다. 슈테는 두 번째 방식으로 하늘에 맹세하려는 거다. 나를 위해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 진지한 그 모습에 가슴이 벅찼다. 나도 이제 멈추지 않는다. 슈텐가트를 남편으로 맡겠습니다. 증인 없이 하늘에 직접 고하겠습니다. 제 평생 그 곁을 지키겠습니다. 맹세를 어기며 네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마침내 나와 슈텐은 귀족들이 한 번도 치르지 않은 혼례를 치렀다. 이렇게 우리의 혼인은 성립됐다. 전생이 나는 꼬릿무원으로 하녀에게 속아 곰팡이 음식을 먹다 거의 죽을 뻔했다. 카일 할아버지가 나를 구해줬지만 결국 죽음은 피하지 못했다. 환생한 나는 마침 내 후작 부인이 되었다.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쉽지 않았다. 신여장은 초상화를 그린 뒤 목욕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뭐라고? 몽몽 목욕이라고. 그렇게 나는 한 시간이 나목욕했다. 몸에서 먼지 한 톨도 안 나올 정도다. 근데 곧 슈텐 과천 날밤이라 생각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때 슈텐이 내 뒤에 나타났다. 내가 초상화를 걱정하는 줄 알았는지 내 초상은 여기에 걸릴 거라고 말해준다. 슈텐이 온 이유는 내가 기다리게 해서 조금 조급해졌기 때문이었다. 날 침실로 데려가고 싶어 했다. 세상에, 나는 그곳에서 본 것을 잊을 수 없다. 진짜로, 그게 전설의 남자만 가진 무기라는 그것인가?